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가격이 미국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 한 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4.03달러, 한 4,000원이 좀 넘는 가격이죠. 미국에서는 불과 2.45달러라고 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죠.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김치, 수출이 2년째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걸림돌이네요. 엔화값이 떨어져서 국산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김치는 우리 음식인데 뺏길 순 없겠죠.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품 개발에 더 매달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작년에도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1.187명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없다는 얘기겠죠. 일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 또 아이를 맘 놓고 맡길 수 없는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전체를 개선하지 않으면요, 이러다 둘은커녕 하나도 낳지 않는 사회가 될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둘, 숫자 2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건물이 24시간가량 정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고리 원전의 방벽을 높이고 또 바닷물 유입을 막는 차수문을 6개나 설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안전대책을 내놨지만은 여전히 위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밝혀진 건데, 잠시 후 2부에서 고리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오늘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확대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고 또 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지, 또 혹시라도 노후 자금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우왕좌왕했다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왕좌왕이요? 예, 결과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6.88포인트, 0.33% 상승해서 2074.9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1포인트, 0.18% 하락해서 567.2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우왕좌왕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시장이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네, 상승폭을 넓히지 못했고요. 상당히 제한적인 2070포인트 수준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데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왕좌왕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외국인의 매수 500억 원 정도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지만, 사실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시장의 탄력적인 흐름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모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좀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주는 그랬다면 대형주들은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어떤 활기가 뛰어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가 끝에 힘을 발휘해서 8,000원 0.65% 정도 상승해서 123만 원 수준에서는 머물러 주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 경기 기대감이라고 할까,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 생각보다는 부진했기 때문에 대형주의 선전은 없었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8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번 주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그런 변수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번 주는 이제 거의 이벤트들이 끝났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다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8월을 정리하는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벤트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좋은 쪽으로요?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말에 우리나라 시장 급등했던 것은 경기 부양책도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 시장이 7월 말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와 거의 궤적을 같이 해서 올랐는데요. 8월 들어서는 중국 시장은 사실은 좀 주춤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8월달 코스피가 주춤했던 것과 비슷한 궤적인데요. 네.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이 제조업 PMI 지수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확실히 시장의 탄력이 떨어졌는데 중국이 8월 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가가 9월을 맞이하기 앞서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나 실적과 관련된 이벤트는 없지만 과연 중국 시장이 이러한 불안함을 떨치고 돌아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 테스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남은 이틀 동안은 중국 시장에 좀 더 많이 연동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9월에 좀 좋지 않나요? 여름을 지나고 9월 들어서면은 사실은 10월에 좋은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9월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지요. 실적도 없어지고 시즌도 끝나버리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9월 달은 이제 FOMC 미팅이 9월 중반에 가면 있는데요. 이때 가면은 이제 올해 연간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 목소리가 되게 좋아지면 이 기준금리 인상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쁘다라는 표현 쓸 수는 없지만 시장이 워낙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좀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 9월 달에는 신경 쓰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시장이 우리나라도 전거 좀 도전에 나설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다. 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2 그러니까 미국과 그 중국 모두가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세네요. 네, 중국이 7월 달만 해도 안심을 주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았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가 조금 흔들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많이 커졌고요. 미국은 주가지수가 워낙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FOMC 미팅이 이 찬물을 껴지 않을까라는 걱정 정도만 있을 뿐이지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있었나요? 좀 최근에 들어서 가장 핫하다고 하죠.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몇몇 게임주들 상당히 핫한 종목들인데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호텔신라 8.8%나 빠졌고요. 이런 거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비싸다라는 주식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오른 종목에 눈에 띄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분위기 메이킹을 했던 종목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것이 시장의 경계감이 일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살짝 드러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는 특별하게 눈여겨볼 만한 건 없었고요. 오늘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 없었습니다만 업종 측면에서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증권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시장의 바닥론 나오고 구조조정이 끝나가니까 증권주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같이 아니면 최근 이번 주처럼 방향 보여주지 않는 과정에서 증권주가 올랐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지만 오늘은 모든 증권주들이 다 좋아서 업종 자체가 6%나 올랐다는 걸 보면 오늘의 대장주는 증권주가 아니었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카카오 합병이 오늘 승인이 됐죠? 네.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업계, 모바일 산업에 하나의 혁명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걸로 비유가 되는 이 다음 카카오의 합병이 오늘 공식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양사에서. 네. 이거는 이제 양사 합병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고, 이제 오늘 승인됨으로써, 통합법인, 아마 잠정적으로 통합법인이 이제 다음 카카오로 정해졌는데요. 네. 10월 1일에 아마 공식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다음은 그 네이버에 이어서 지금 그 포털업계 2위죠. 원래는 뭐 굉장히 일찍 출발을 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워낙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격한 차이로 지금 이 떨어지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카카오는 사실은 무명의 업체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른바 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톡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그 모바일 메신저 업체로 이제 부상을 한 회사인데 네. 두 회사가 이제 합치게 됨으로써 가장 큰 관심은 이 네이버의 독주에 과연 얼마나 제동을 걸 것인가. 사실은 이제 PC 기반에서 본다면은 뭐 아직은 뭐 검색이라든가 이런 시장은 뭐 워낙 네이버의 아성이 공고하죠. 근데 이제 이게 모바일로 넘어갈 경우에는 네. 이 카카오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에다가 다음이 가지고 있는 뭐 검색 기능이라든가 이메일 기능이라든가 뉴스 서비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IT 산업의 기반이 이제는 PC 기반에서 웹 기반에서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지, 그렇게 됨으로써 이 네이버 독주에 얼마나 제동을 걸고, 국내의 모바일 서비스 시장을 양강구도로 재편하게 될지 네. 상당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석우 대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활 플랫폼 사업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지금 카카오에서 최근에 여기다 이제 무슨 금융 서비스, 예, 송금 모바일 같은 카카오 월렛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단순히 카톡을 통해서 소액 송금까지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그 기능도 집어넣고 예. 여기에 뭐 콜택시를 부르는 기능도 집어넣고 아무튼 별의별 생활 편의를 다 이 안에 지금 집어넣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또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네. 제2의 어떻게 보면은 이 IT 서비스 혁명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글로벌한 그 위상도 좀 돈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그렇죠. 지금 있고요. 사실 카톡이 국내 메신저 네. 1위고 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라는 그 메신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사실은 카카오톡에 밀려가지고 별 이렇게 큰 힘을 못 내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 가면은 라인의 영향력이 이 카카오톡보다 훨씬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이 너무 빨라서 이제 추석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네. 추석 연휴 이제 뭐 다들 며칠 쉬느냐의 다음에서는 얼마를 받게 되느냐가 네. 관심이잖아요. 연휴 보너스들 얼마나 받는다 그래요? 지금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전국의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며칠을 놀고 상여금을 얼마를 받는가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노는 기간이 4.3일로 나왔습니다. 대기업이 4.8일을 놀고 중소기업이 4.1일을 노는 걸로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4.3일, 4.8일, 4.1일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지금 사실은 토, 일, 월, 화 4일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 대체 휴일로 올해부터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는 이건 뭐 의무상황이고 민간 기업들은 권고사항 정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기업들이 대체 휴일을 노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5일을 쉰다고 답을 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35% 정도가 5일 이상 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조금 더 노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이 얼마가 지급되느냐를 보니까 평균 93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한 9천 원 정도 늘어난 액수고요. 대기업의 평균 상여금이 117만 원, 중소기업은 86만 원으로 나왔는데 대기업이 좀 많죠. 근데 이게 그 대부분 지급 방식이 고정 상여금이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될지 왜냐하면은 이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업들은 자꾸 가급적이면은 고정화되는 걸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미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신규로 뭐 고정상여금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기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네. 왜냐하면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은 이거에 연동해서 뭐 퇴직금 그다음에 수당, 수당, 예. 각종 휴일, 초과근로, 휴일근로 수당 이런 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아마 이 고정 형태의 상여금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했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매출 1조 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28곳이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 순이익의 80% 이상을 배당으로 사용했다. 이런 조사 순이익의 결과가 80% 나왔습니다. 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꽤 많네요. 예, 이 기업 분석업체인 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매출 1조 원 이상 외국계 투자 기업이 이제 28곳인데요. 이 회사들이 지난 3년 동안 올린 매출은 총 302조 원이고, 순이익은 12조 6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3년 네. 동안. 근데 3년 동안 이 순이익 중에 12조 6천억 원 중에 10조 800억 원, 10조 900억 원 정도를 배당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80% 배당 성향이 80%라는 건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는 외국 기업들이 여기서 장사해가지고 번 돈 다 본국으로 빼갔다. 결국 예. 배당받아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외국계 기업이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예. 고용도 별로 늘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자꾸 돈만 벌어서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린 시선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 연구개발비하고의 비중도 좀 적절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사회공헌은 드네요. 항상부터 쥐꼬리만큼밖에 안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25일 월요일에 부산의 고리원전이요. 하루 동안 정전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고리원전 그러면 이게 안전한 것이냐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과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2부에서 고리원전의 안전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요.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가 열립니다. YTN 라디오 상담학교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 상담학교 소속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진행도 하고 계시는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부인이신 김영란 전 대법원장 부부 최고의 강사분들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부부상담 꼭 필요한 상담 강의를 모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선착순 신청이라 곧 마감된다고 하네요. 남은 좌석이 별로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요. 저도 바로 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제가 가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가져오신 제품은 18번대로서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구입하신 걸로 보이고요. 가방 상태를 봤을 때는 사용감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저희가 보관하고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50만 원 정도 보관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5%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장 20개월까지 쓰실 수가 있어요. 신촌에 로타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당포인데요. 주로 고객층들이 30대 분들이 한 50% 이상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40대, 50대, 뭐 20대도 있으시고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많이 맡기고요. 직장인들은 그래도 명품적으로 많이 맡기시고 가져오시는 부분이 루이비통 샤넬 가방이라든지 남성분들은 시계, 롤렉스 많이 가져오시고 이제 자기 물건이 아닌데 자기 물건인 것처럼 갖고 와서 그런 물건들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죠.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갖고 올 수도 없고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죠.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 김미란 리포터가 다녀온 곳은 전당포였습니다. 가방 가지고 갔는데 35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싼 가방인가 봐요. 근데 그것 말고도 학생들은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 가져가서 돈도 좀 빌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글쎄 이거 이자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안 맡기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죄와벌 이런 데서 나왔던 아주 음침한 그런 분위기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을 일단 까시면 되는데요. 이름은 예스입니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 있습니다. YTN_이코노미를 찾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지난 월요일 25일에 고리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원인은 빗물이었죠. 그날 부산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요. 근데 이렇게 빗물에도 원전이 멈추는데 과연 쓰나미나 지진에는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원전 안전 대책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익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전이 이렇게 빗물에도 멈추나요? 글쎄요, 그런 일은 여태까지 별로 없어서 네. 예측하기에는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빗물에 원전이 멈추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빗물 때문에 그 해수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네. 그 해수 펌프라는 것은 이제 결국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종적으로 바다로 전달해서 원자로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 해수펌프 4개 중에 3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를 식히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제 정지를 시킨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수동 정지는 뭐 올바른 판단인 것 같아요. 정지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냉각이 안 이제 되면은 위험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동 정지를 한 건데 문제는 비가 좀 많이 왔다고 이렇게 펌프가 3개나 한꺼번에 고장 날 수가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요. 예. 원자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부품이 뭐 200만 개, 300만 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이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1호기가 한번 멈췄었나요? 예, 1호기도 뭐 고장 났었고 다 돌아가면서 고장 납니다. 예. 그랬고 또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안전대책 같은 것들 많이 마련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글쎄요. 그 좀 그렇게 이제 하네요. 후쿠시마가 쓰나미 때문에 예. 발생한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쓰나미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벽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방벽을 10m까지 올리고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예. 방벽을 올려봐야 별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해안에 그 치는 방벽이요. 예. 위로만 높아지기 때문에 아래로는 물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빗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예. 해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벽인데 네. 그것이 빗물을 막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이제 원자로도 정지가 됐지만 또 그 본부 건물이 이제 그 원전 전체를 컨트롤하는 네. 그런 곳인데 그 본부 건물이 또 정전이 됐단 말이죠. 예. 이거 한 이틀 동안이나 정전이 됐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안전 대책을 강화해도 네.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빗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돼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때문에. 없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네. 모든 원전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예. 이랬었던 거죠. 그러면은 바닷물이 들어가는 거는 원전이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바닷물이 또 많이 들어가면은요? 그렇죠. 바닷물이 이제 원전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네. 지금 지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건 다 잠기게 되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닷물을 막는 걸로는 해안 방벽을 좀 높이 쌓은 걸로 일단 대책을 세운 건가요? 예, 그걸로 대책을 세운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예.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사실 뭐 200mm 이상 오더라도 문제 없다라고 계속 그 주장을 했었는데 네. 한 120mm 정도 온 거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예. 이거는 뭐 좀 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었다라고 반성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걱정이 된 게요. 고리에 원전이 4기가 있던가요? 예, 이제 고리 원전이 이제 4개가 있고 신고리가 또 2개 더 있고. 근데 2호기도 이게 1980년대에 운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후한 거잖아요. 예, 30살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보통 노후 원전 그러면은 몇 살 넘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글쎄요, 저는 뭐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몇 살 이상 노후 원전 이렇게 정한 바는 없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30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후쿠시마에 원전 10개 있었는데 30살 넘은 건 지금 다 터진 거 아닙니까? 네. 30살 안 넘은 거 한 개도 안 터진 거고. 그리고 이제 예. 원전 수명이 30세도 많았고 예. 요즘 짓는 건 또 40세, 50세, 60세 이렇게 수명을 정해놓습니다. 네. 그 근거가 어떤 건지는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원전도 결국 기계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쓰는 기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보통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한 20년 정도 쓰면 안 쓰는 그만 닫는 게 맞지 않냐. 네. 아무리 뭐 길게 해도 30년 이상은 쓰는 건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닫은 원전이 100개가 넘는데 네. 그 닫은 원전들, 폐쇄된 원전들의 나이가 평균 26세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닫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수명 연장을 하고 수명 자체가 길기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원전을 뭐 26살 정도 넘으면 닫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력난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또 너무나 많이 가동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노후돼 있고 그러다가 또 터지게 생겼다 뭐 이런 말들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원전을 지금 다른 대책 없이 일단 노후하면 멈추게 하는 것도 다른 대책이 없는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원전은 이제 화력발전을 대신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원전을 계속 짓고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은 화력발전도 같이 증가합니다. 예. 원전을 줄이고 있는 나라들은 화력발전도 같이 줄거든요.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수요 관리가 제대로 돼서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들이 대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막 늘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전기가 남아도니까 원전도 줄이고 화력도 줄이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요 관리가 안 돼서 우리나라처럼 계속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도 증가하고 화력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력이 화력을 대신한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예. 원자력 증가하는 나라는 화력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주는 나라는 화력도 같이 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선진국보다 훨씬 전기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미국보다 더 많이 씁니다. 1인당. 한간에서는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확 올려버리면 수요가 확 줄지 않겠느냐 이런 또 과격한 주장도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는 필연입니다. 지금 현재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싸게 팔고 있거든요. 네. 그 한전 적자는 결국 국민들이 메꾸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그걸로 기업들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거는 옳지도 않습니다. 시장 경제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현실화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기업용, 산업용, 또 가게용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되게 그렇지만은 특히 산업용이 문제죠. 네. 중국보다 30~40%가 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이 한국으로 유인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공장들이 한국에 오면 전기 사용이 또 확 증가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수요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서 전기요금 올리는 거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쓰나미 맞겠다고 방벽은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빗물에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 원전 관리 안전 대책은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건지 체계적인 건지 평가도 좀 궁금하네요.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을 했었습니다. 방벽도 올렸고 지진에 대한 대비도 더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비상 디젤 발전기도 좀씩 더 집어넣고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그래서 후쿠시마 이전보다는 더 안전해졌다라고 아마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네. 예상하지 못했던 거, 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빗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빗물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태까지 사고가 계속 그랬듯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다른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이 안전할 방법은 없지 않냐.
완벽하게 사고를 막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수님, 이 원전이요. 예. 갑자기 멈추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빗물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서 수동으로 껐잖아요. 예. 그냥 멈추면 위험한 건가요? 원전이 멈추는 거는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네. 운전자들이 이제 끄는 그 경우가 있고요. 네.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되면 그 중에 한 가지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원자로가 일단 멈추면 원자로의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온도가 네. 올라가질 않게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노심용룡은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전기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원자로가 멈추면 이제 전기 생산도 멈추게 되는 거고, 네. 원자로에서 이제 잔열만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자로를 냉각만 시키면은 후쿠시마 같은 일은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게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빗물에 침수된 이런 경우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예. 빗물을 굉장히 빨리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예. 아니면 비가 뭐 원자로 안에는 그 원자로 건물 아니면 부지 안에는 못 들어오게 예. 우산을 씌우든지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전은 뭐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좀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이 선선해진 아침 공기 때문에 가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가을 단풍과 어울릴 색깔의 옷들 마련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참신한 서비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맞춤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FIT, fit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피틀이라는 서비스입니다. FITILE, 피틀인데요.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정해진 각도로 사진을 4장 찍고요. 내 키만 입력을 하면은 30초 안에 3D 아바타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입혀봐서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가 느껴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3D 스캐닝 기술이 쓰인 것일 텐데요. 이것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D 아바타가 의류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쇼핑 플랫폼이다. 흥미로워요. 예, 맞습니다. 네.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말처럼 이제 ICT 기술이 이제 패션까지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3D 아바타를 만들어서 옷을 입혀보는 시도는 예전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용자의 3D 아바타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고 또 심지어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 치수를 일일이 측정해서 기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4장만 사진만 찍고 키만 입력하면 정확도가 약 99%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측정 이후에 약 30초만 지나면 아바타가 생성되니까 굉장한 편리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과정만 거치면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옷들을 다양하게 입혀보면서 의상을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품이나 환불이 확실히 줄어들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패션업계 종사자들도 반가워할 것 같고 소비자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예, 아직 이제 그
그 투자를 받기 위한 이제 데모 영상이 만들어졌고 바깥 이제 제휴 업체를 또 포섭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통 채널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패션 산업에 있어서 제작부터 딜리버리까지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나 유통력이 없는 창의력이 있는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존 채널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예.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반품하는 비용이나 매장을 방문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에 초기 20, 30대 이제 그 패스트 패션에 적응되는 고객들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는데요. 남자친구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들. 굉장히 지루해 하잖아요. 여자들이 옷 갈아입어보고 막 이럴 동안.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같이 태블릿 PC나 모바일도 이제 다양하게 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그 남성들에 맞는 광고까지도 같이 삽입함으로써 이제 선의 요소까지도 함께 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네요. 예. 작년에 이제 국내 패션 산업의 총 이제 시장 규모가 네. 38.6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간 성장률이 3%, 4%밖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정체 국면을 전환하는데도 ICT 산업에 대한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좀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서비스에 사용된 3D 기술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3D 스캐닝이라는 기술인데요. 네. 실생활의 피사체를 3차원으로 변환해서 디지털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저장을 해두면 이게 컴퓨터나 클라우드상에서는 3차원 입체 영상으로서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지난해 말 이제 애플이 프라임 센서라는 업체를 약 3,700원에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라이벌 업체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속속 여기 3D 스캐닝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왔고, 구글은 또 2월경에 올 초에 또 이제 3D 스캐닝이 탑재된 이제 태블릿 PC를 갖다 내놓았지요.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자체도 하나의 3D 스캐너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3D 스캐너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나온 3D 프린터와 3D TV와 같은 디바이스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스스로 이제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난이도를 굉장히 문턱에 낮췄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이제 3D 영화 아바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앞다퉈서 3D TV를 사왔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이제 3D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D 프린터도 요즘 보급에는 이제 열을 올리고 있으나, 그 3D 프린터를 보유한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3D 파일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내려받아서 인쇄하는 수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반쪽짜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구라도 손쉽게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실제 사물을 갖다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물을 스캐닝을 손쉽게 해서 인쇄까지 가능한 파일을 가능된다면, 이제는 이제 기존에서 바라보던 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파일을 키울 수가 있고, 이 피틀이라는 사례도 어떻게 보면 의료 시장에서 느끼는 채널의 그 아이디어를 3D 스캐닝이라는 기술을 갖다 덧붙여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탈바꿈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비단 의료나 아니면은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보급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게 내장의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내 정보가 또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생활 침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국할 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장을 갈 때도 한번 이제 많이 느꼈는데요. 3D 전신 스캐너에 제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제 몸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제 스캐닝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되게 뜨거운 감정의 이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원하긴 하지만 신체 정보를 갖다 3D 스캐닝 파일을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의료업체들이 저장하고 있을 때 그런 이제 보안 사고 일어난다 싶으면 이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금융산업조차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의료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과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정부가 사적인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사업장을 확대하고 또 운영 방안을 다양화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